네, 이번 시간에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유소년 선수들 헤딩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5년에 미국 축구협회에서도 이제 유소년들 헤딩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2월 달에 이제 FA와 스코티시 FA 그리고 아이리시 FA가 이제 연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세 이하 선수들은 이제 훈련 중에도 헤더를 금지하고 대신에 경기 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헤더는 허용하는, 이게 이제 큰 골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세 선수까지는 점진적으로 이제 훈련 중에 헤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뭐 12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월 1회만 허용을 하고요. 헤딩 훈련을? 네, 훈련 중에. 그 다음에 13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최대 5회까지 헤더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14세에서 16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회까지 주 1회 헤더 훈련을 허용하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사 쓸 때 박사님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 결정이 나왔을 때, 근데 과학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미국에 이어서 영국까지 내리게 된 건가요? 사실 미국은 이제 미식 축구에서 이런 뇌진탕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미식 축구 프로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이 어떤 만성 외상성 뇌질환을 앓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 중에도 15세 선수들까지는 15세 이하 선수들까지는 이제 헤드를 금지를 시키고 있죠. 당연히 이런 큰 결정을 내리면 정확한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연구는 사실 2019년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팀이 2018년서부터 FA와 PFSA의 지원으로 이제 필드 스터디라는 걸 했습니다. Football Influence on Lifelong Health and Dementia Risk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필드 스터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직 프로 축구 선수들이 은퇴 후에 노년에 이제 치매와 심각한 신경학적 뇌질환을 앓게 될 위험성이 3.5배가 높아진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축구 안 하는 사람보다 축구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3.5배가 뇌 손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 네. 이 1900년도에서 1976년도에 출생한 전직 프로 축구 선수들을 한 7,600여 명 정도를 이제 의무 기록을 살펴서 이 사망 원인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매성 사망 원인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 약 한 11% 정도 됐고, 일반인들이 이제 3% 정도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축구 선수 출신들이 약 한 3.5배 정도 퇴행성 뇌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위험성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박사님도 이제 축구 선수들을 많이 보셨는데, 정말 헤딩을 많이 하면 외상성 뇌질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헤딩을 하고 나면은 머리도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 헤딩을 기피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헤딩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 반복적으로 이제 헤딩을 하게 되면은 뇌에 어떤 뇌진탕 증세가 미세하게 누적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물론이고 FA에서도 이걸 이제 금지시키자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게 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가 이 체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죠. 거기다가 이제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좀 약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충격, 예를 들면 이제 볼이 날아와서 머리에 딱 충격이 가해질 때 그걸 완화하는 능력이 좀 성인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이 근육도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충격 완화가 덜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의식을 하고 볼을 받더라도 그만큼 이제 뇌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이제 뇌가 확 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뇌가 가속이 되면 이제 뇌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두개골 내부에 있는 뇌가 우리 쉐이킹이 일어난다. 이게 흔들어서 생기는 좌상 같은 것들이 이제 뇌에 네. 생기게 되는 거죠. 미세하게. 예. 그래서 뭐 한두 번, 서너 번 이런 상태에서는 큰 그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이 없다가 이게 누적이 돼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만성, 외상성 뇌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높다. 그게 이제 이 스터디의 골자고 이 가이드라인의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잉글랜드에서 이제 잘 뛰었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제프 에슬 선수가 치매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선수가 그 외성성 뇌 질환이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헤딩 금지 가이드라인에 이 제프 에슬의 딸이죠. 네. 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캠페인을 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서도 이제 제프 에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FA와 PFSA 공동 연구까지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앨런 시어러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보유자거든요. 260골을 터뜨렸고 네. 그 중에 이제 헤딩을 잘하는 선수여서 헤딩을 26골이나 넣었는데 BBC하고 한 인터뷰에 시어러는 아직 이제 6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프 에슬은 제가 보니까 95세까지 사셨는데 이렇게 50대 선수에게도 바로 기억력 손상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이제 퇴행성 뇌질환은 어떤 거냐면 뭐 치매나 뭐 파킨슨 병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질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인지기능 장애, 그다음에 뭐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장애가 이제 주 증상이 되는데 어떤 뭐 깜빡깜빡 한다든지 아니면 날짜라든지 뭐 시간 개념 이런 부분들이 좀 무뎌지거나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레이 패턴 자체가 뭐 헤더도 많이 했고 또 롱볼 위주의 어떤 플레이에 익숙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필드 스터디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어떤 이런 이 축구에서 나타나는 헤딩이나 뭐 이런 어떤 플레잉 스타일 자체가 원인이다 이렇게 딱히 결론 짓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전직 프로축구 선수들의 어떤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성이 같은 연령대, 같은 나이대의 어떤 일반인들보다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긴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런 스터디가 나오면 한국 유소년들도 헤딩을 금지하는 법안 정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자세하게 이제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이제 축구 선진국인 영국이나 아니면 또 어떤 의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는 미국 같은 데서 이미 이 헤딩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 문제지 머지않아서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과거 레딩, 울버햄튼에서 뛰었던 그 설경 선수의 동료였죠. 케빈 도일 선수도 헤딩으로 인한 두통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더라고요. 뇌진탕의 증상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메스껍거나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항상 졸리거나 하는 이런 나른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뭐 뇌진탕을 잊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에 롱볼이나 아니면 그 상대편 골키퍼들이 하는 킥을 헤더 처리로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경기 중에 뭐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충분히 누적이 돼서 집에 갔는데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고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권투가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권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펀치 드렁크인데 일종의 이것도 펀치 드렁크와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펀치 드렁커는 완전 이제 헤더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심한 외력에 의해서 두개나 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뇌진탕 증상이 자꾸 이제 반복이 돼서 뭐 우리는 이 복싱 선수들의 이런 어떤 펀치 드렁커 신드롬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하게 여기는데 과연 축구로 연결이 될 수 있냐? 축구의 공이 말랑하고 그 정도 충격으로 이런 현상으로 이제 갈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그런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걸 보니까 아이들이 헤딩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급진적인 생각까지도 드는데 하여튼 이 연구 이 방송 보시고 연구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맞습니다. 것 같고. 네. 그럼 박사님이 이 유소년 선수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일종의 권고를 좀 해주시자면 헤딩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한 만 9세입니다. 지금 이제 만 9세 정도 됐는데 그 보면 이제 일부러 헤딩을 시키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코치들이. 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부러 헤딩 훈련을 어린이 아이들에게 시킬 이유는 없다. 네. FA에서 뭐 내놓은 공고한 대로 11세 이하의 뭐 금지 이런 거보다는 시합 중에는 자연스럽게 두더라도 일부러 굳이 반복적으로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특히 뭐 11세, 10세 이 유아 선수들한테는 헤딩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이번 주제가 저희가 항상 부상을 다루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번 주제는 가면 갈수록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선수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 주제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를 해주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